예,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돼서 신문비전은 거의 10일 정도 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침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 옮기는가에 대한 과학 기사인데,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이제 초식동물들이 풀을 뜯을 때 조금 뜯다가 자리를 또 이동하고 좀 뜯다가 자리를 이동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식물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이제 적이 침범했다. 그럼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식물들은 서로 그 식물의 맛을 없게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이 초식동물들이 먹다가 맛이 없어지고 또 그 맛이 없어진 풀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딴 데로 이동을 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식물들이 한 군데 그러니까 풀이 지나치게 습격당하는 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식물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GMO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GMO하고 육종법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GMO가 지금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글쎄 한 10년 조금 지나면은 GMO의 선기능이 인정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그 영국 왕실에서 원래 커피가 잘하지 않다가 거기서 커피를 직접 재배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걸 이제 육종법이라고 하는 건데, 커피 씨앗을 1000개를 심었던가, 아무튼 커피 묘목을 1000개를 심었던가. 근데 그 1000개 중에 999개가 다 얼어 죽고 딱 하나만 얼어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추위를 견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자기 개성이 있듯이 식물들도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추위나 더위를 견디는 것들이 나와요. 동일한 품종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골라내면서 강아지도 다양한 품종이 됐고 점점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식물도 그게 가능한데, 지금 GMO 쪽하고 육종법 종을 골라내면서 이렇게 어떤 특성을 갖게 만드는 데서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를 정말 지금 많이 해야 되는 때가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작정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그 GMO가. 왜냐면은 어느 순간 GMO가 아니면은 지구상에서 작물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도록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언캐니밸리라고 그러죠. 그 나쁜 모습만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모든 그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은 그런 점을 알고서 대해야 돼요. 우리가 GMO를 대할 때는. 근데 이제 또 그 나쁜 시기를 지날 때는 우리가 직접 텃밭을 가꾼다거나 가급적 토종 종자를 우리가 먹도록 하는 노력도 동시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강한 토종 종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육종법을 얘기했는데, 육종법으로는 강한 토종 종자를 길러내는 거고, GMO는 이제 그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DNA를 실험을 함으로써 더 가속화시키겠죠. 근데 어쨌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GMO가 아니라 강한 토종 종자를 길러내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GMO 얘기고요. 제가 예전에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백두산이 화산 폭발하기 전에 통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북한이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농사가 안 되거든요. 예전에 그 발해가 화산 폭발로 망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전에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되겠죠. 뭐 10년 내에 화산이 좀 더 좀 참아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발명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발명의 관계에 대한 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의 칼럼이 나왔는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특허를 내러 이제 특허청에 가면 이미 특허가 나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거기에 10년 동안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은 키프리스인가 이렇게 특허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직접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떤 게 특허가 났고 어떤 발명이 어디에서 어느 만큼 진척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될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그 당신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가 특허가 난 겁니다, 안 난 겁니다. 그리고 뭐 몇 달 내에 특허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 조사라든가 기본적인 물질의 실험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물질 특허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 발명진흥회 이 상근 부회장 이준석 씨의 이 칼럼에 나온 중요한 것, 물론 이제 이분도 어디서 이제 본 이야기겠지만 중요한 거는 점점 1% 영감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이 힘든 일을 다 해주니까. 자, 그 발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 문제는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저장하거나 또 전기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이 문제. 그러니까 전기를 보내고 저장하는 기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은 발명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세계적으로 굶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는데 음식 생산량은 남아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음식을 거기까지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가격 정책 때문에 그냥 바다에 버리는 음식을 곡물을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건 저장 기술 발명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를 이겨내는 발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지붕이 아예 그냥 2층 집이 아예 통째로 날아간 지금 사진이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고 하는데 1000ml 비가 지금 내렸다라는 건데 100cm거든요. 그러니까 1m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의 표현은 노아의 홍수가 다시 온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 악순환인데 지구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바닷물의 증발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구름이 평소에 많아지게 되고 게다가 북극 쪽에 찬 공기가 불규칙하게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국지성 호우가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성 폭우가 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인천, 서울 이쪽은 바다하고도 가까워서 열섬 현상 있죠, 열섬 현상. 도시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왔을 때 서울만 집중적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그런 경우가 지금 몇 번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1m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예측은 뭐 2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제가 이제 과학 잡지를 30년 이상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저수지 있죠. 저류지 또는 지하저수지, 그 다음에 지하차도,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내리는 비를 바다로 도시 침수를 일으키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설 때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폭우 때 침수를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4대강을 할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돈을 썼어야 했던 거죠. 무식하니까. 근데 참 이게 갑자기 기상재해라는 것은 예상 못하게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에 정말 대비하기가 힘들고, 거기에 세금을 쓰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시의회 같은 데서 통과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뒷수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비용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죠. 뒷수습을 하게 되면. 정말. 그래서 이런 소소한 발명품들이 좀 필요한데,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붕 사이에 그 틈새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주는, 실링 해주는 그런 마감재가 필요하거든요. 그 마감재만 있어도 날아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작은 건물 지으시는 분들 바깥쪽에 보통 스티로폼하고 메쉬하고 그 앙카를 박죠. 화스너. 그걸 화스너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웃테리어 공사를 해봐서 잘 알아요. 굉장히 막 20층 30층 외벽 공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면 건물 사이에 기압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외벽 난방을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해요. 뿌리는 방식으로 하거나 해야지,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가올 폭풍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 바람 세기가 조금만 빨라져도 견디기 힘들고요. 지금 참 어린이 동화를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인공지능, 병원에 들어간 IBM의 왓슨 인공지능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그 진로 설정에 있어서 주변에서 들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의 20대 30대의 진로 설정이라든가 삶의 방식을 좌우하고, 특히 AI 스피커가 저는 이 아이들의 인공지능한테, 이제 인공지능하고 진로 지도를 하게 되겠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진로 상담을 인공지능하고 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겠죠. 그게 결국 공교육의 붕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옛날 시대는 자수성가의 시대였다고 본다면, 지금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행복을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뭔가 자수성가로 가는 것은 점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자기가 평생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지금 챙겨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물론 행복이라는 것도 유전인데, 평소에 더 행복을 느끼도록 타고난 두뇌 구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과정의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그런 방식으로 기른다면,
자수성가가 거의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수성가라는 것은 빈틈이 있고 니치 시장이 있고 남들이 아직 개척하지 못한 그런 영역이 있을 때 자수성가가 가능한 것이고, 그런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기득권 유지의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는 자수성가는 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두뇌로 세팅시켜서 세팅시키는 그런 양육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주로 제가 강의하고 제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죠. 뇌과학을 바탕으로 쓴 책이니까, 제가 지금 학력 파괴자들 정선주 작가가 뇌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책을 둘러봐도 제가 제 책에서 주장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던데, 작가님은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책에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뇌과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뇌과학이라는 것은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책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 2005년부터 등장을 해서 제가 잡지를 봤을 때 그때부터 이제 뇌과학 관심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왜냐면 fMRI가 이거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 fMRI가 그게 아마 1991년, 92년도에 개발이 됐고, 그게 이제 그걸로 본격적으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000년, 1990년대 후반이고, 그게 대중화된 게 2005년, 2010년이죠. 약간 20년 걸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인권을 침해하는 뇌과학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15세 이전에 몸에 상처를 입고 그것을 회복한 경험이 있으면은 성인기의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이 된다라는 주장. 그 다음에 굶었을 때 배고픔을 참고 어떤 일을,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또는 어떤 과제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으면 굉장한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그릿이 생기고 과제 수행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주장들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인위적으로 인간을 위험한 환경에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굶길 수가 없죠. 왜? 인권 침해니까. 그런 실험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선택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척수장애인 딸을 둔 어떤 과학자가 노숙자들을 일부러 마비를 시켜서 데려가서 실험을 합니다. 척추신경망이 어떻게 하면 이게 다시 재생하고 다시 연결이 될까를 이제 의사들이 실험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왜 그런 영화가 나오냐면은 인권 침해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쓴 제 뇌과학 책에 들어간 건 뭐냐면은, 제가 10년 이상 읽은 동물 행동학의 지식이 fMRI 이후에 나온 인간 두뇌 연구랑 가상의 교집합을 제가 책에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럴듯한, 너무나 설득력 있고, 왜냐면 인간의 행동 변화라는 게 15세 이전의 그 아이들이라는 게 포유류의 동물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인간이라는 건
나중에 발달한 전전두엽의 그 어떤 통제에 의해서 사회화되고 인간화되는데, 인간도 중뇌 이하의 그 포유류의 두뇌하고 파충류의 두뇌, 그 편도체라든가 이런 해마라든가 측좌핵, 도파민을 만들어낸다는 측좌핵이라든가, 그 다음에 뇌섬역, 불쾌감을 좌우하는 뇌섬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거의 동물적인 충동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존재, 이렇게 인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자라고 하는 그 동물들이 보이는 특성, 그 다음에 늑대와 개의 차이. 그러니까 늑대와 개의 차이는 정말 재밌는 게, 늑대는 더 모험을 많이 하고 개는 모험을 덜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동물 실험을 그냥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늑대가 모험을 할 확률이 뭐 80%고 개가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그러죠. 모험을 할 확률이 한 55%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늑대는 굶는 거에 익숙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늘 안정적으로 자기가 사냥을 했을 때 사냥이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길게 굶는 게 많아요. 그래서 큰 고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들게 이왕 사냥하는 거, 그러니까 사료에 길들여진 거하고 사냥을 해서 먹는 그 차이점이죠. 리스크 테이킹의 그 심리적인 현상이. 그게 늑대와 개의 차이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냥을 위해서는 늑대들은 협동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전두엽이 여러분, 개가 더 영리할 것 같잖아요. 사람하고 사니까 개가 더 영리할 것 같은데, 조사해 보니까 늑대가 20% 더 영리해요, 개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동물 행동학 또는 동물에 관한 책을 저는 거의 한 10년 정도 탐독을 하고 나서 뇌과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물 행동에 관한 지식하고 동물에 관한 지식하고 인간 두뇌에 대한 지식이 저는 결합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합했기 때문에 특히 15세 이전의 아이들의 기본적인 어떤 성격, 품성, 그 다음에 인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길러야 되겠다라는 가설이 생긴 거예요. 15세 이전의 아이들을 가지고서 데리고서 제 책에 있는 결과를 네가 증명해봐라. 저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과학자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애들을 힘들게 하거나 굶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그거는 포유류의 다양한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유추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책은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들 논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제 책은. 그런 측면에서. 이렇거든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아시죠? 파리 뒷다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다라는 이야기. 넓게 공부하기가 힘들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술가고 미대생이었기 때문에 그림 그리면서 심심해요. 심심해. 방송을 들어야 되고, 요즘엔 계속 유튜브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싶었고, 그래서 넓은 분야를 공부하게 됐고, 넓은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은 중요한 게 패턴 인지력이 좋아지고 가설을 잘 세우게 되거든요. 가설을. 근데 가설을 세워도 실험은 불가능해요. 아무튼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껏 보지 못한 6등급 태풍이 올 수 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도시가 기상이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해주면 좋긴 한데, 기상재해를 특별히 예측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팀을 짜서 시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그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월세가 싼 데 사시는 분들이 있죠. 뭐 지하방에 산다거나, 저도 뭐 지하방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월세가 싼 데일수록 기상재해에 취약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수, 그러니까 그 지하의 배수, 하수 시스템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하는 다 물에 잠긴다고 보면 돼요. 도시에 좀 낮은 지대에 지하 또는 1층은 다 침수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거 다시 회복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수록 지금 도시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은 결단을 내리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자기 자식들을 농부로 키우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농부로 키우겠다.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데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시골에서 애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은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다시 자기 아이들은 도시 명문대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지금은 인터넷, 무크, 유튜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호기심만 잘 살려줄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고, 도시에서 적은 돈으로 위험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도시 집값 오르고 지방 땅값, 지방의 집값 떨어질 때 잘 한번 조사를 해서 일단 자식을 농부로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 그 자식들이 농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공부할 팔자를 가진 놈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될 팔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뇌의 특성에 따라서 그 바이오와 굉장히 친한 그런 유능한 자식들로 길러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늘 그 어떤 세상의 흐름에 깨어 있으면 되는 건데, 아무튼 농촌애가 희망은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곡물가도 굉장히 뛸 거고. 자, 한국 고용이 계속 주저앉고 있고, 지금 신문 내용 중에 아파트 경비직이 40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젊은 실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60대에서 40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직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소수 영세 중소기업이 먼저 망할까요? 당연히 착취구조 때문이죠. 하청업체 착취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이런 지금 사회 흐름이 뭘 불러오게 되냐면, 신과 함께 영화의 대사 중에 나쁜 사람은 없고 나쁜 상황만 있다는 게 내 소신이다. 일부러 범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간혹 가다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있어요. 근데 확률이 좀 낮아요. 있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정말 악마처럼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대다수는 상황에 의해서 장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빈민들이 많아졌을 때, 그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잠시 생존을 하면서 다음 기회를, 다음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장소, 그런 문화, 그리고 그런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그 자선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생색내기, 그렇게 보여주기식 자선사업이 있지, 정말 자기 재산의 50%, 99%를 내가 다 쓰겠다 라고 말하는,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없죠. 말하는 사람은 간혹 가다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소소한 자선사업가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 있어요. 그 학벌 컴플렉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돈 벌면은 꼭 명문대 기부를 해버려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명문대 생산성 없어요. 명문대 기부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굶주려, 그러니까 빈민들을 구제하는데 기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대학의 생산성은 가짜예요, 가짜. 니콜라스 탈레브 얘기했죠. 점점 가짜가 아니었더라도 가짜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또 30분 넘었는데, 추석 내일 한 번 더 올릴 수 있고요. 영상.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래요. 아무튼 내일 또 만나요.